소치 동계 장애인 올림픽이 열흘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대회 종합 우승은 개최국인 러시아에게 돌아갔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출전해 선전을 펼친 우리나라는 4년 후에 평창을 기약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권리가 후퇴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행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경기가 성황리에 모든 경기를 끝냈습니다.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이모저모 정두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열흘간 러시아 소치에서 감동을 선물했던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저녁 피스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폐막했습니다. 전 세계 45개국에서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72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친 결과 개최국인 러시아가 금메달 30개 등 8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1위에 올랐고 독일과 캐나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의 MVP인 황현대 성취상에는 알파인 스키에 출전한 호주의 토비 케인 선수와 스노우보드에 출전한 네덜란드 비비안 멘텔스피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27명 선수를 파견해 4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쳤지만 아쉽게 노메달에 그쳤습니다. 알파인 스키에서는 박종석, 이치원 선수가 실격되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시각 부문 양재림 선수는 마지막 경기인 지난 16일 대회전에서 4위에 그치며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평창에서의 가능성을 확인시켰습니다. 크로스컨트리에서는 서보라미 선수와 최보규 선수가 개인 종목과 계주에 출전해 하위권에 그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이스 슬레지 하키는 대회 예선 1차전에서 개최국 러시아를 만나 승부치기 끝에 승리를 거두며 선전했지만 이어 미국과 이탈리아에게 발목을 잡히며 4강 진출에 실패, 7위에 그쳤습니다. 반면 IPC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아이스 슬레지 하키 선수로 정승환 선수를 꼽으면서 한국 아이스 슬레지 하키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밴쿠버에서 깜짝 은메달 획득으로 기대를 모았던 휠체어 컬링은 9위에 머무르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한편 소치의 폐막과 함께 2018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향한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성래 평창군수가 장애인 올림픽기를 인수받았고 폐막식에서는 석창호 화백이 무대에 나서 장애인 동계올림픽 종목 선수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등 세계인을 평창으로 초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는데요. 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을 놓고 참여연대가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참여연대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으로 상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빈곤층의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기초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함께 의료급여의 개선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서강대 문진영 교수는 기초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생계비 개념 해체와 개별급여 등의 내용은 기초법을 재량형 프로그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방안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제도를 폐기하고 또한 선정 기준마저도 행정부의 장이 자의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개편 방안은 하나의 그 재량형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충남대학병원 유원섭 교수는 빈곤층의 3분의 1에 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이야기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제도가 절대 빈곤층 규모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만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을 대폭 확대해서 절대 빈곤층을 더 많이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편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시중은행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은행별로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에 따라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비과세 상품인 재형저축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는 재형저축이 가입 기간도 길고 금리도 높지 않기 때문에 가입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이에 시중은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그리고 연소득 1,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고금리 적금을 살펴보면 우선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 이민자 등이 가입할 수 있고 금리는 3.9%에서 최대 7.5%, 계약 기간은 1년에서 최대 3년, 납입 한도는 월 5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또는 1,50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근로소득자, 또 북한 이탈 주민,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그다음에 장애연금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입 대상자입니다. 계약 기간은 지금 3년제 상품이고요.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월 납입 한도가 2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고 6%까지 받으실 수 있는 고금리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고금리 적금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은행별로 계약 기간에 따라 금리도 다르고 납입 한도도 다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시중은행에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1년 단위의 단기 운영이 가능한 고금리 적금 상품의 개발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이현준 열사 추모사업회가 구주기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에 배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4일 광화문에서는 고 이현준 열사 구주기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기초연금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의 생존권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온 이 열사는 2005년 3월 16일 새벽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총칙에 보면 지금은 우리 자립생활, 장애인 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큰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이 부분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이현준 열사가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추모제는 가수 이지상 씨의 추모 공연과 고인의 넋을 기리는 분향 및 헌화로 마무리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교육부가 2014년도 다문화 관련 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다문화 관련 교육 지원을 전년보다 60억 원 증액된 총 2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전체 학생이 매년 20만 명씩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은 6천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다문화 학생의 소질, 재능, 개발 육성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원 인식과 역량 제고, 다문화 교육 지원 등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도입했는데요. 이 관리망 도입이 이제 4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현주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도입된 후 4년 동안 20만 명 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수급 중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긴급복지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87.2%에 불과했고 2011년 77.7%, 2012년 58.9%, 지난해 55.2%로 해를 거듭할수록 실집행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지난 2010년 이후 작년까지 4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중지시킨 인원이 20만 1,987인에 이르고 부양의무자 유무, 소득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 7,176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탈락에는 적극적이지만 수급자 발굴은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등의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신청 자격 제한이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장애 등급에 따라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신청 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현행법은 장애 등급 1급 또는 2급인 사람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임금 격차,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는 여성이기에 불합리한 사회적 잣대가 아직까지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성별과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담긴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하늘 위로 힘껏 뛰어오르는 모습들, 유명 인사도 보이고 미소 가득한 표정은 희망차 보입니다. 이곳은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열린 특별 전시회, 점핑 스토리전 현장입니다.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여성운동에 기여한 이들입니다. 역대 올해 여성운동상 받으신 분들과 또 전국의 여성운동가분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렇게 점핑 스토리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프가 뛰어오르는 거잖아요. 성별 임금 격차나 성 격차 지수나 여성의 빈곤과 차별 문제처럼 우리가 뛰어넘어서 극복해야 할 것들 뛰어넘자.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에 마련된 전시는 여성의 인권에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핑 스토리전은 오는 3월 28일까지 서울 영등포 여성미래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에 가면 늦은 시간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야간에도 일을 하는 곳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경기도가 안산 스마트허브에 24시간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안산 스마트허브 내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민춘희 씨. 한 달에 평균 열흘은 잔업을 하거나 야간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날은 하는 수 없이 이제 겨우 14살 첫째 아들이 6살 배기 동생을 돌봅니다. 밤 시간대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밤 늦게 일하고 가면 애들이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많이 걱정되죠. 현재 안산 스마트허브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는 약 21만여 명. 그 가운데 여성 근로자는 25% 정도입니다. 입주 기업은 1,200여 개에 달하고 어림잡아 30%가량은 주야간 교대 근무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24시간 어린이집은 한 곳도 없는 상황. 근로자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24시간 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단 지역에는 이제 24시간 공장이 돌아가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맞춤형 보육을 위해서 저희가 24시간 풀 가동 체제로 어린이집을 가동하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 내 24시간 어린이집은 모두 62개소. 경기도는 앞으로 야간 근무자들을 위한 24시간 보육시설을 판교 테크노밸리 등지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서울시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과 보육교사 8,600여 명에게 교육비 전액과 직무 능력 향상 및 자격 승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은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등 19개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며 보육교직원의 인성과 직무 윤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역점을 둔 교육을 제공합니다. 신청과 교육기관별 일정에 관한 정보는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협회 장배 탁구대회가 지난 15일 시흥 시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경기도 장애인탁구협회에서 주관했으며 경기도 13개 시군 2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대회 관계자는 이번 탁구대회를 통해 선수들의 교류는 물론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재활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지난 4일부터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송림 노인복지관을 찾아 식단을 조절하는 방법과 나트륨 과다 섭취의 위험을 강조하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이날 참여한 어르신들의 혈압 측정 등 건강검진을 통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동보건소는 앞으로도 노년의 집, 사랑 나눔의 집 등 해당 급식소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총 16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수 지역 봉사단들이 노인복지관을 찾아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생신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수의 모두모아 봉사단과 여천 NCC 가족봉사단은 3월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들 중 신청을 받아 합동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효도급식을 지원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해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합동 생신상 차리기를 통해 지역 주민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수년 동안 장애인을 폭행하고 또 이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말 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자, 지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생활교사는 피해자를 때려서 골절까지 시켰다고 하고요. 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을 밟는 등 정말 믿기 어려운 이 폭행을 계속해서 해왔고, 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을 뒤로 묶어서 샤워를 시키는 등 정말 인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들이 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행교사의 해외 여행 경비 명목으로 이들에게 지급돼야 될 마땅한 돈이 엉뚱한 대로 쓰이기도 했고, 또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시설 장애인의 급여 2억 원 가량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는 등 정말 총체적인 부실 또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관계는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사회복지 기관 관계자들은 좀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폭행과 관련해서는 전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조금 횡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반성을 해도 모자랄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전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인권위는요, 이 5명, 이사장 등 5명을 검찰에 현재 고발한 상태고, 또 지자체에는 이사진 전원 교체, 또 보조금 환수를 지금 권고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더 강력한 하여튼 처벌이 좀 기대됩니다. 네. 인면수심의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이 검찰의 추가적인 조사도 필요하지만,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형제복지원 사건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거 제대로 좀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청원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달 27일부터 9일 동안 피해자, 또 실종자, 유가족 등 피해자 모임, 또 대책위 등이 함께 이 청원을 위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그 진상 규명을 위한 이 특별법 제정 청원 운동을 진행을 해서 이를 통해 한 2,000명 이상의 시민이 이 청원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시민분들도 뜻을 함께 모아 주신 건데, 이 형제복지원 사건 여러 차례 저희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정말 과거에 있었던 정말 믿기 어려운 인권 침해 사건들이 바로 이 형제복지원 안에 있었고, 무려 한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과거에 7, 80년대 밑때만 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어떤 폭력이 있었다고 우리가 넘겨짚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조사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인데, 이에 대한 청원, 특별법 청원도 반드시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이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주신 사례와 좀 비슷한 사안인데, 언제쯤 시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좀 쌓일지 참 답답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등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세모녀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발굴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정부의 땜질식 정책보다는 보다 짜임새 있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